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간만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출퇴근하느라고 오랜만에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습니다만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의 삶이 힘들고 그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 코로나19 치료제가 그리고 백신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가는 길을 찾습니다. 코리아 패스파인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미래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분을 모셨습니다. 의왕 과천시 국회의원 이소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의왕 과천시가 맞나요? 아니면 과천 의왕시가 맞나요? 공식적인 네. 명칭은 의왕 과천이 선거구 이름입니다. 네. 의왕시가 더 인구가 많아서 아마 네. 앞에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과천 분들은 우리가 더 이제 인지도가 있는 정부종합청사가 있었던 도시인데 순서 갖고도 또 민감하실 것 같아요. 선거 결과 보니까 완전히 성향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네. 그 민감한 거 어떻게 아셨어요? 열심히 공부를 했죠. 보니까 이제 지난 총선에 보니까 전직 의왕시 시장님, 과천시 시장님도 나오시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결과 쭉 보니까 그래서 너무 힘드시겠어요. 어디 방문할 때도 한 번씩 방문해야 되고. 그게 저는 이제 제 주장으로는 저희 지역이 경기도에서 가장 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의왕시랑 과천시가 일단 시 단위에 두 개의 지자체가 한 선거구로 묶여 있는 게 전국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 남쪽에 있는 그 상주 문경이 네. 하나고 경기도의 의왕 과천 이렇게 전국에 네.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개의 시가 묶여 있는 데다가 또 두 개의 시가 굉장히 정서나 현안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서 그런 말씀하신 고민이나 좀 어려움이 없지는 않죠. 그리고 뭐 시마다 보통은 여러 기관이 있잖아요. 보건소, 뭐 경찰서, 그리고 뭐 새마을운동협의회부터 시작해서 보훈단체 이런 것들이 시마다 설치가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다 두 배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구보다는 조금 지역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이 더 많기도 하고 현안도 뭐 두 배고 그러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부종합청사가 광화문에 있다가 과천으로 일부 옮겨가면서 과천이 약간 미래도시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깨끗한 도시고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거였는데 이젠 또 이제 세종시로 정부종합청사가 내려가게 되면서 과천에 계시는 분들의 약간 상실감? 저는 이런 게 되게 클 것 같아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그런 그 상실감을 다 이렇게 책임지셔야 되는 되게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과천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정도시로 정체성을 부여받고 네. 수십 년간 네. 이제 이어져 왔기 때문에 행정도시를 만들고 과천에 있는 부처들이 옮겨가면서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이 컸었고 그렇겠네요. 네. 어떤 심리적인 정체성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위기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과천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게 정부과천청사로 대변되던 이 도시의 정체성을 대체할 좀 새로운 그게 자족 기능일 수도 네. 있고 어떤 그런 뭐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분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많이 원하시고요. 그래서 선거 때도 과천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그런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린 뉴딜 챙기기도 너무 바쁘실 텐데 이 지역 현안을 안 챙기면 이제 선출직 공직자들은 매년 이제 4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네.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김종천 시장님도 비슷하실 것 같고. 네. 김종철 시장님도 아세요? 네. 그래요?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작하게 된 거는
그린 뉴딜이나 탄소 중립이나 이런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였는데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저도 스스로 달라진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인생관, 뭐 세계관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선거를 치른 기간은 상대적으로는 좀 짧은 기간이었는데 이제 김한규 변호사님도 선거 치러보셔서 그 느낌을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 지역에도 갑자기 온 어떻게 보면 낯선 사람인데 네. 제가 막 선거차 유세차를 타고 지나가면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막 베란다 창문 열고 엄지척 해주시기도 하고 자가용 타고 가시다가 창문 열고 엄지척 해주시기도 하고 막 와서 손잡아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런 따뜻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 따뜻한 막 사랑받고 관심받는 그 감정을 느끼면서 저도 내가 저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데에 뭔가 기여하고 싶다 이런 좀 뭉클한 마음을 매일매일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지역구 후보로서 지역에서 선택됐기 때문에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게 굉장히 어떤 이게 헌법적 책무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그분들한테 뭔가 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커져가지고 사실 의정활동 하면서는 대외적으로 언론이나 뭐 이렇게 비치는 거는 제가 뭐 그린 뉴딜이나 탄소 중립 이런 정책적인 모습이 훨씬 많은데 실제 저의 뭐 일과나 아니면 머릿속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은 지역이 훨씬 큽니다.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책임감도 더 훨씬 무겁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과천 의왕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봤고, 네, 무거운 얘기로 시작했네요. 네. 인터뷰를 하신 거 보니까 조금 처음 듣는 얘기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전 세계 인구 중에 한 5% 정도는 환경에 대해서 남다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태어난 것 같고 본인이 이제 그런 이제 5%에 포함돼서 어릴 적부터 환경 같은 이슈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몇 퍼센트 정도 드나? 그래서 제 주변에 5%의 사람들이 누군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잘 드러나질 않으니까. 예, 5% 사람끼리는 서로 알아보게 되나요? 알아보죠. 알아보나요? 네.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사람들인가요, 그분들은? 아니, 그런 표현을 제가 쓰게 된 이유는 제가 변호사 일을 할 때도 환경 일을 했었고 그 전에 대학 다닐 때도 환경 동아리나 뭐 여러 가지 환경단체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로펌을 그만두고 나오게 된 계기도 환경단체 만들어서 활동하고 싶었던 계속 환경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흔하게 받는 질문이 어떤 계기로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됐냐 이런 질문을 정말 뭐 수십 번 받아본 것 같은데 이게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뭐 계기가 뭐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사건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돼도 평상시에 내가 전혀 그 분야에 관심이 없고 감수성도 없는데 근데 후쿠시마 사건을 보고 갑자기 뭐 없던 관심이 생겼다 이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결정짓는 어떤 그 토양 같은 게 어렸을 때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토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렁이가 뭐 바닥에서 비 오고 나면 길바닥에 막 지렁이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비가 그치고 이제 햇빛이 쨍하고 비치고 있으면 그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막 말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놔두면 죽잖아요. 징그럽긴 하지만. 그래서 뭐 학창 시절에도 학교 등하교 할 때 막 그렇게 지렁이가 바깥에 나와 있으면은 나뭇가지를 이렇게 긴 걸 구해서 이렇게 집어서 흙으로 다시 옮겨준다거나 다친 뭐 로드킬 비슷하게 이제 자동차에 치인 동물이 있으면 너무 무섭고 약간 다친 부분이 징그럽지만 뭐 어떻게 뭐 구해서 동물병원으로 데려간다거나 그런 뭔가 살아서 꿈틀꿈틀하는 거에 대한 연민이나 그런 감수성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좀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고 또 사회 문제로서 어떤 환경 문제 접근하다 보니까 깊게 빠지게 되고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 생각하다가 법 공부를 하게 되고 법 공부를 하다가
그러면 내가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로펌을 가게 되고 뭐 그런 흐름들이었던 것 같은데 항상 계기를 물어보시니까 그냥 저는 원래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런 애였어요 라고 설명을 했던 거고 실제로 보면은 그 특별한 뭐 계기가 없더라도 진짜 유별스럽게 막 분리수거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고 막 밥 먹을 때도 음식물 쓰레기 안 남기려고 꾸역꾸역 먹고 이런 조금 미련해 보이는 친구도 있잖아요. 제 얘기이기도 한데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잘 통했고. 맞습니다. 드라마에도 보면 예전에 아이유가 그런 캐릭터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수거하는지 일부러 막 감시하고 아파트에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달걀 껍질은 재활용 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드라마 캐릭터가 잡힌 적이 있어서 아주 5%의 사람들이 아마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 조금 예. 좀 지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분이 연예인인데 이 얘기 해도 되나? 좀 이상하면 편집해 주세요. 네네. 어떤 연예인분이 본인은 이제 화장실 변기를 내릴 때마다 물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씩 모아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분을 보면서 저분도 5%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환경보다 돈이 아까워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럴 수도 있죠. 제가 그래서 이제 5%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그렇다고 하면 이제 95%의 이제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본능과 본성하고 반한 이성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게 이제 그분들의 도덕적인 관념에만 어떤 기대를 하기는 어렵고 정부나 사회가 뭐 입법이나 제도로 만들어서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그 95%를 타겟으로 해서 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5%의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도덕적인 어떤 이제 관념으로 착한 사람만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죠, 환경이. 그렇기도 그렇고 저는 윤리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큰 변화를 이루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저는 환경 문제 윤리적인 문제로 설명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방금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뭐 진행자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단어보다 이제 기후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더 적확할 텐데 기후 문제가 그냥 경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아주 가열차게 대응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나라 수출길이 막히고 산업이 무너지고 어떤 경제 지표가 굉장히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냥 그런 경제의 문제가 돼서 이제는 뭐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뭐 윤리적인 문제, 뭐 북극곰이 뭐 힘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이제 도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마련하고 설득하는 정책들도 거기에 뭐 어떤 윤리적인 환경적인 가치보다는 지금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강조합니다.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보기에 뭐가 환경의 가장 큰 이슈인가요? 지금 이 시점에? 저의 의견을 물으신다면 그리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아마 동일하게 생각할 텐데 그냥 압도적으로 기후 위기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 경제 포럼,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도 작년에 가장 큰 세계가 닥친 가장 큰 위험이 뭐야? 라는 거에 질문에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건 이제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그리고 온난화뿐만 아니라 이게 지구가 가진 항상성이 무너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후 변화 또는 기후 위기라는 단어를 최근에는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제 글로벌하게. 근데 이 문제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어떤 문제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구조와 모든 것을 앞으로 한 5년 안에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3, 40년 안에 지구 생물종의 6, 70%가 멸종하고요. 그리고 한 5, 60년 안에 뭐 5, 60년이라고 할지 70년이라고 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구가 망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공신력 있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고 그 위기의 가능성, 그러니까 그 지구가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도 최근 2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쌓였고요. 그래서 이게 TV에서는 기후위기, 뭐 지구온난화 이렇게 하면 막 북극곰이 멸종하는 문제, 하얀색 북극곰 아기가 나와가지고 막 빙하를 막 떠다니면서 물고기를 찾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북극곰의 문제였던 시기는 정말 수십 년 전이고요. 이젠 인간의 문제고 내 문제고 당장의 문제고 그래서 너무나 큰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기에도 부족할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환경 이슈를 조금 이따 다시 하고 의원님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면 그 인터뷰를 보니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통계를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통계를 바꾼다라는 부분은 뭐 자주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거든요. 뭐 이걸 포함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뭐 아젠다 아니면 뭐 각오, 원칙 뭐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너무 늦었나요? 그게 해보고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 뭐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인 것 같고 통계를 바꾸는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 뭐 엄청난 그런 뭐 새로운 생각이 있다기보다는 사회를 구조적으로 정말 기존 사회하고는 좀 다른 그런 실질적인 변화를 좀 크게 만들고 싶다고 하는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제가 이제 기후, 화석연료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해외 사례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영국의 사례가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통계를 바꾸는 정치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연상해낸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띄워주실 수 있다면 띄워주시면 좋고 그 2012년에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원지고 뭐 화석연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석탄 발전 의존도가 40%였어요. 40%. 지금 우리나라가 한 40% 정도거든요. 근데 2018년, 그러니까 이로부터 6년 후죠. 2018년 석탄 발전 의존도가 5%로 떨어졌고요. 이제 2020년이 우리가 갓 지났는데 2020년에는 2%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뭐 6년, 한 8년 만에 국가적으로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던 에너지원에서 완전히 탈피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는 어떤 정책, 사회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정도의 급격한 변화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거야.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라고 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걸 인정하거나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영국의 경우를 보면 이게 단순히 그 그래프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얻을 수 있는 교훈과 시사점이 많은데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요렇게 떨어지는 그 그래프를 보면서 나도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인데 어찌 보면 4년이라는 게 너무 짧아서 별다른 사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런 류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에 또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그렇군요. 의미였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자체가 이름이 코리아 패스파인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이런 이제 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린 이둘의 전문가 이 의원님을 모신 건 이게 단순히 특정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할 위상을 결정짓는 되게 중요한 정책이다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번 국민들한테 이제 이 그린 뉴딜로 인해서 변화할 미래, 그리고 그 미래에서 한국이 차지할 위상, 이런 얘기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통일은 대박이다. 네, 누군지 아시죠? 네, 그렇죠. 우주의 기운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 네, 그 말을 조금 빌려 써보자면은 네, 저는 이 전 세계적인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대한민국한테는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 그린 뉴딜이 뭐 영국, 유럽, 미국에서 네. 각광받으면서 결국에 활짝 열리는 시장이 보면 미래차, 그 전기차와 수소차죠.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배터리, 이 세 가지 영역이 대표적이라고 할 텐데 우리가 이 영역에서 잘하고 있고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태양광 패널 업체 중에 가장 큰 업체 한화큐셀 우리 기업이고요. 배터리 3사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가고 지금 밸류체인 다 네. 가지고 있고 또 현대차가 수소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이 시점에서 이 글로벌 그린 뉴딜의 핵심적인 산업들을 내수 그리고 수출 모두 네. 잘 지원하면서 키워나간다면은 정말 이 새로운 시대는 대한민국의 시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거를 대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3,000이 넘었어요. 종가 기준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주식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요즘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그런 에너지 관련된 산업의 이제 주식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높고 주가도 이제 되게 높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세계적인 추세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부르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뭐 유럽에서 그린 딜이라고도 부르고 뭐 나라마다 용어가 다르긴 할 텐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새로운 산업에 대한 어떤 국가의 기회죠. 노력 아니면 뭐 기업들의 노력 이거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추세가 그런 거죠. 전 그럼요. 세계적인. 예. 단적으로 제가 예전에 변호사로 일할 때 그게 아마 한 5년쯤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기업가가 그렇죠. 네. 세 개의 기업을 만들었어요.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고 그렇죠. 솔라시티는 지붕 위에 태양광을 얻는 회사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X라는 회사는 만약에 요 수송 부문에서 전기차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발전 부문에서 이 솔라시티가 감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에 최대한 자기가 대응을 해보고 근데 이걸 못 막는다. 그럼 결국에 지구에 못 살게 되잖아요. 화성으로 우리가 이주해야 되잖아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기업이 스페이스 X예요.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기업가가 사실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을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책에도 그런 네.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어보고 그분한테 꽂힌 거예요. 아, 멋있는 사람이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미국에서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를 바라보는 관점은 저게 무슨 돈이 되겠냐. 뭐 그 당시에 뭐 $150, $180 이렇게 한 주 가격이 그렇게 됐었거든요. 테슬라가. 그것도 너무 부풀려져 있고 거품이고 곧 저거는 뭐 휴지 조각이 될 거다. 막 이렇게 네. 악담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악담을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일론 머스크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들 악담을 하지 이러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월급을 받으면 테슬라 주식을 한 주씩 이제 사서 모았었거든요. 물론 그건 이제 한참 전에 급전이 필요할 때 다 팔아서 지금 없지만 그 당시에 뭐 $150, $180 이렇게 비싸다고 생각하면서 주식을 샀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지금 뭐 오늘자로 주식을 확인해 보면 이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820 뭐 이렇게 된다고 네. 하니까 그게 벌써 몇 배예요. 그래서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제가 정확한 그 회사를 지금 매칭한 건지
확인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GM하고 포드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지금 크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네. 과거에 불과 몇 년 전에는 뭐 이상한 사람, 뭐 곧 망할 기업, 네. 전기차를 누가 사 이렇게 생각하던 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앞으로 2021년부터는 관용차 신차 살 때 다 전기차로 네. 바꾼다고 하고 어떤 국가들에서는 이제 몇 년도부터는 전기차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만든다고 하고 중국도 대표적인 네. 그런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기업의 주가는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규제도 그렇게 가고 있고 이 규제에 맞춰서 기업들의 가치나 어떤 부의 어떤 위치도 네.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이게 경제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또 방증인 것 같아요. 뭐 테슬라 얘기를 하셨으니까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테슬라라든지 이제 몇 군데 이제 ICT 기업들에 대한 이제 젊은 분들의 투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찾아보니까 이제 수익 구조 중에 현재 시점으로는 상당 부분이 탄소 배출 관련된 권한을 다른 기업에 팔아서 내는 이익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 간 차원이 아니라 기업들도 생산 과정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탄소 배출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테슬라는 다른 기업보다 훨씬 적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예전에도 다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제품이 친환경 제품일 수는 있는데 생산 과정 자체에서 탄소를 많이 이제 배출하게 되면 그건 무의미한 걸 수 있어서 물론이죠. 예, 전기차라든지 이제 기타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들이 생산 과정 자체에서도 좀 다른가요? 다른 기업들하고?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 과정 배출을 굉장히 현격하게 줄인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내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가 들어본 네. 대부분의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 뭐 애플,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BMW 뭐한 280개 정도 기업이고 아마 우리가 그냥 그 리스트를 보면은 다 거의 아는 기업일 정도로 유명한 기업들이 모여 있는 네. 아리백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그 네. 아리백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본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하면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재생에너지로만 조달을 하는 그런 선언을 한 기업들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노력이고 심지어 이제 이 기업들이 애플도 애플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예컨대 대만이나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가거든요. 그렇죠. 중국에서 많이 사가고. 근데 우리 제품은 완전히 탄소 배출이 극도로 낮은 제품이어야 되는데 부품을 생산하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리백을 선언하고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벤더 기업이라고 하는 그 부품 공급 업체들에게도 너네도 아리백해 2030년까지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벌써 70개의 애플 부품 업체가 나도 아리백 하겠다고 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최근에 기사에 보면 아리백을 국내에서 실행하기 위한 어떤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다라고 기사가 나왔고 또 SK 하이닉스가 아리백 선언을 했는데 사실 그게 어떤 기업들이 뭐 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게 아니고 앞으로 이거 하지 않으면 애플 같은 그 수요자한테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뭐 아주 경쟁력 있는 그 태양광 패널 기업들이 있는데 탄소 인증제라고 하는 이제 제도를 만들어서 태양광 패널은 온실가스 줄이려고 재생에너지 늘리려고 만드는 건데 이걸 만들면 있어서 너무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면 또 그 효과가 상쇄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 양 이하로 전 그 제품 생산 과정에서 일정 양 이하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어떤 태양광 패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마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새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주식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드리고 싶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모 증권회사 대표님이 계속 집 사지 말고 주식을 사라. 아이들한테 자동차 뭐 장난감을 사주기 전에
자동차 회사 주식을 사주는 게 더 낫다라고 네. 얘기를 하세요. 저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 나이 또래는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예, 돈이야 뭐 나중에 벌 수도 있는 건데 어릴 때는 또 어린애답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하튼 그분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건 이제 경제관념을 어릴 때부터 갖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네. 특정 주식은 어렵다 하시더라도 이제 테슬라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건 이제 너무 예. 비싸서 못 사죠. 이제 다른 분야 특정 기업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 가치가 있는 그런 산업 분야들이 있을까요? 그런 회사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 회사라고 하면 어떤 회사들이 있을 수 있는지 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기업명을 얘기하면 조금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부적절할 것 같고 어떤 인더스트리가 있는지 네. 이미 재생에너지란 전기차란 배터리 기업들은 네. 몇 년 전부터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블루오션이다, 아직 주목받지 네. 못하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작년의 통계를 보면 우리가 막 원전 산업, 전 세계의 원전 시장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게 막 몇백조 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원전 시장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을 비교하면 재생에너지 시장이 10배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엄청난 규모의 네. 해상풍력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 태양광도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해상풍력의 터빈 제조업체 중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크고 효율성이 높은 그런 터빈을 제조하는 회사라거나 아니면 그 터빈을 꽂아서 잘 운영하는 발전 기업인데 굉장히 세계적인 노하우와 뭐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거나 이런 기업들은 분명히 유망하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한 가지 아직 주목받지 못한 분야를 꼭 하나 소개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대체육 시장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대체육이요? 네. 그러니까 고기를 대신해서 먹을 수 있는 말하자면 콩고기 같은 네, 거죠. 콩고기 같은 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좀 생소한 네. 분야고 그렇게 시장이 커지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뭐 유럽, 미국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그 콩고기 대체육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채식주의자가 많아져서라기보다는 그 원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육류 소비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그리고 보건적인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되면서 이 육류의 식감을 느끼고 싶은데 육류 소비는 줄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체육을 찾고 실제로 굉장히 경쟁력 있거든요. 맛있게 나오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커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 시장, 우리 어떤 주식 투자자분들은 그 부분을 아직은 유망하게 보기 전이니까 네. 말하자면 좀 커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라고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나중에 한번 투자해 보시고 예상만큼 안 오르시면 이제 이소영 의원님한테 항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럼 이 저는- 부분은 편집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머님이 고기를 안 드셔갖고 어릴 때부터 그런 음식점을 찾아다녔어요. 그 고기 대신에 이제 콩이나 이런 걸로 고기 느낌이 나게 하는 식당들을 갔었는데 뭐 벌써 꽤 됐죠. 나이가 됐으니까 거의 25년, 30년 전쯤부터 먹었는데 그때는 그런 이제 식감이 안 났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아쉬웠는데 요즘은 좀 요새 많이 나죠. 달라졌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찾아보고. 배터리 효율이 네. 급격히 좋아지는 것처럼 네. 그 어떤 식품 시장에서도 그런 변화들, 기술 개발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그린 뉴딜이라는 얘기를 이제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그 이소영 의원님이 전도사로 이제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이제 사람이 이해하기로는 이게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 이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경제 성장도 이룰 수 있고 이제 기존의 환경 문제로 인해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충원해낼 수 있는 결국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 경제가 하나로 되는 이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저처럼 일반인이 설명하는 거 말고 전문가가 설명하면 조금 더 쉽고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전문가가 설명하면 더 쉽진 복잡해지나요? 않아요. 네. 더 복잡해지는데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대통령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셨잖아요. 네. 그 탄소 중립은 2050년까지 탄소의 배출과 흡수를 합쳐서 0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표잖아요. 순배출이라고 표현한 네. 넷 배출. 네. 맞아요. 탄소의 순배출을 네. 제로화하는 게 이제 탄소 중립인데 그린 뉴딜은 이 2050년 탄소 중립으로 가는 방법론이라고 일단 설명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과거에는 아까 이제 초반에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우리 온실가스 감축하자. 네.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얘기잖아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하려고 하면은 유류세도 올려야 되고요. 기존에 있는 뭐 석탄 발전소나 그런 광산 일자리도 다 사라져야 되고요. 네. 내연기관차 예컨대 현대차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도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그렇네요. 없고요. 사실 그 부분만 이제까지 많이 강조되어 왔어요. 근데 두 가지의 이제 문제가 있는데 문제라기보다는 뭐 하나는 문제고 하나는 기회인데 첫 번째는 유럽이든 어디든 온실가스 감축 안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이렇게 이런 정책을 네. 펴가는데 저항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유류세를 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초가 돼서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가 굉장히 강렬했죠. 네. 그리고 칠레에서도 이제 그런 민중 봉기의 뭐 여러 원인 중에 하나기도 했었고 이게 단순히 우리 소비를 줄이고 공장도 절반으로 줄이고 세금은 이만큼 많이 높이고 경유차 타지 말고 전기차 타라 이런 설명 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그 안에는 화석연료를 이용할 네네. 수밖에 없는 저소득 계층도 있고 네. 그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까지도 설득해야지만 사실 2050년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목표에 가까이 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막 의무구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막 효율이 높아지고 배터리가 생각보다 효율이 되게 좋고 전기차도 괜찮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라고 하는 이 일 자체가 결국에 보니까 경제 활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감축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기존에 이런 차량을 이런 차량으로 바꾸고 기존에 이런 주택을 이렇게 효율적인 주택으로 바꾸고 기존에 이런 석탄 발전소를 새로운 발전소로 바꾸고 하면서 이제 굉장한 감축 잠재량이 이제 그 분야에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경제 활동이고 새로운 산업의 분야고 새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운이 좋게도. 만약에 우리가 10년 전에 생각하던 것처럼 태양광 패널은 효율이 안 좋고 전기차는 충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뭐 1시간에 한 번씩 뭐 충전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네.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건 탄생할 수 없었을 텐데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그 분야의 감축 산업에서의 어떤 기술 발전이나 이런 네. 것들이 고도화되면서 결국에는 이 문제점과 이 기회가 만나면서 이런 고민과 논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온실가스 엄청 줄여야 되는 거는 그냥 당위적으로 현재의 이제 상황인데 그러지 않으면 지구가 망하니까. 근데 이거를 꼭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설계해서 공동체 구성원들 대부분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우리가 이걸 새로운 경제적 기회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경제적 기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산업과 신산업의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경유차를 생산하던 라인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라인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환 과정에서의 고통, 새로움에 대한 어떤 불편함과 부담이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산업이나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도록 이 배려를 하자. 이걸 이제 형평이라고 네. 보통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아이디어가 이제 묶여서 환경, 이거는 뭐 기후위기 대응이 환경이죠.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 이게 경제고요. 네. 그리고 이 전환 과정에서 부담이나 고통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거는 불평등의 네. 해소인 거죠. 그래서 이 환경과 경제와 불평등의 해소를 하나의 그릇에 담아서
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국가 전략,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거, 이게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세요. 너무 복잡하죠? 아니요, 그 전에 네. 이제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하자. 뭐 네. 문 대통령이 선언하신 건 맞는데, 그 전에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약속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저는 2050년이라는 게 뭐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어느 조직에서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국제적인 논의의 흐름, 네. 그 다음에 2050년에 어떤 도출 근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지켜도 되는 상황인지, 안 지켰을 때 무슨 페널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이해하면 필요성을 더 쉽게 아실 것 같아서. 이게 90년대 초반부터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네. 국제 협약이 있긴 했었는데, 사실 국제 협약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구속되는 네. 것도 아니고 벌금 무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안 지킨다고 해서 뭐 그거 자체가 큰일 나는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으로 나누고, 선진국한테는 의무를 주고 개도국한테는 지원을 주고, 이제 이런 네. 이런 체계로 국제적 논의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운이 개도국. 좋게도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선진국 대열에 이제 네.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법적 의무는 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네. 많이 성장하니까 한국도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의가 이제 솔솔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2009년에 우리는 의무는 없지만 얼리 무버가 착한 사람이 돼서 의무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고 감축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사회에 약속한 첫 번째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그런 황당한 일이 가능할까 싶은데, 2009년에 우리 2020년까지 요만큼 이렇게 줄일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네. 시키지 않아도 먼저 숙제하는 그런 착한 네네. 국가니까, 이렇게 대통령이 유엔 회의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놓고서 임기 동안 석탄화력 발전소를 2배 가까이 늘리고 경유차를 클린 디젤 이러면서 엄청나게 늘리고 하면서 배출량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그 2020년인데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요만큼까지 줄일 거야 라고 하는 거에 30% 넘게 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은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파리 협정이라고 하는 교토의정서 다음 체제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네. 그때도 2030년까지 얼마 줄일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국제적인 약속은 했지만 별로 이제 잘은 못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를 뭐 같이 고민했지만 아주 선제적으로 했던 게, 이 박근혜 정부 때 세웠던 이 목표가 너무 헐렁하고 허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일단 먼저 거쳤고요. 근데 그러던 상황에서 사실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은 뭐 어떤 국제 협약상 의무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것의 맥락은 IPCC라고 하는 유엔 산하의 네.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합의제 기구예요. 그냥 기후변화에 관련된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IPCC에서 2018년에 1.5도씨 특별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금 1도가 이미 상승을 했는데, 지금처럼 배출하면은 2100년 정도에는 4도씨, 5도씨 이렇게 산업화 이전 대비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온도 상승을 이때 대비해서 1.5도씨 이내로 막지 못하면
파국적인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지구가 망한다는 네. 얘기를 이제 파국적 상황이 온다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리포트를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 1.5도씨까지 막으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네. 건데 얼마나 빨리 얼만큼 많이 줄여야 되는 건데 2050년까지 다 탄소 중립해야 돼. 라고 네.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되면서 2019년에 EU가 2050년 탄소 중립하겠다고 선언을 네. 했고요. 영국도 선언을 했고 미국에서도 이제 대선 과정에서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내가 당선되면 2050년 탄소 중립 얘기를 했고 네. 그 이후에 정말 개도국 중에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후 협약에서는 가장 책임을 덜 지는 그룹에 속해 있는 국가거든요. 중국은. 근데 중국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내가 2050년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2060년까지 탄소 중립할게 라고 선언을 갑자기 시진핑 주석이 네.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몇 주 후에 일본의 이제 새로운 스가 총리가 일본도 2050년 탄소 중립할 거야 라고 해버리니까 거의 주요 국가들이 전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예측하건대는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선언을 하든 안 하든 그 교토의정서가 있었고 2015년에 파리 협정이 있었고 이제 이 이후에 정말 1.5도씨를 위한 새로운 협약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새로운 국제적인 질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중심으로 짜여질 거고 그게 이제 국제적인 의무도 아마 생기게 될 텐데 그게 생기기 전에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네. 다 같이 선진국들이 합심해서 우리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만들어서 지구가 망하는 파국적인 결과를 막아보자라는 지금 합의가 도출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법안 내신 게 우리나라 스스로 이거를 의무화하려는 법안을 내신 거 아닌가요? 법제화 네. 이제 그 2050년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는 게 여러 주요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이고 지금 언론에서는 그린 뉴딜 기본법이다 이렇게 약칭해서 부르고 있는데 실제 법 제목은 좀 길어요. 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 이행 기본법이고 이제 그게 작년 5월부터 계속 그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입법 과제로 이제 그린 뉴딜 기본법이다 네. 이렇게 불려왔던 법인데 지금 2050년 탄소 중립을 법제화한 나라들이 6개가 있어요. 네. 영국을 포함해서 법제화를 하고 있고 이 법제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이런 상황을 고려하고 의지를 가지고 2050년 탄소 중립 선언했지만 사실 정부가 바뀌거나 혹시라도 2050년 사이에 민주당이 한 그렇죠. 번이라도 못하게 그렇죠. 되면 한 번이라도 네. 당장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시 백으로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 네. 네. 그래서 이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 사회 구조를 전반적으로 네.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적인 이유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면 네. 오히려 이게 국가 경쟁력에 해가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법제화하는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로서 우리도 법제화를 그 6개 국가처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거고 일본도 이번 달 안에 네. 2050년 탄소 중립을 법제화하는 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 용지고 이게 재생 용지에다가 프린트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역시 뭔가 이게 다르시네요. 보일까요? 색깔이 약간 누래 갖고. 네. 이게 그 사탕수수 찌꺼기를 가지고 만든 그런가요? 종이에요. 일반 이제 하얀색 네. 종이는 나무를 베어서 만든 종인데 이게 전생해주기 탄소 배출 그러니까 그 만들어서 배로 운반하고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의 배출량이 일반 하얀 종이보다 훨씬 낮거든요. 네. 그래서 7분의 1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걸 사용하는데 걸림도 별로 없고요. 눈도 좀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 순환 경제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이제 유럽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제 그게 또 이제 일반인의 토대로 이해를 하자면 이제 어떤 물건이 디자인되고 생산되고 소비되고 폐기되고 여기로 통상적으로 이제 끝나는데
이 폐기가 아니라 다시 이거를 재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물건의 흐름이 계속 뺑뺑 돌아가는 거죠. 이 흐름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손실이고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되도록이면 이 순환 흐름을 벗어나는 이제 재료들이 적도록 하려는 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순환 경제, 결국 이게 그린 딜 유럽에서 얘기하는 그거의 이제 중요한 핵심 맞아요. 중에 이제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재화, 그러니까 right to repair, 그러니까 수선권이라고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얼마나 내구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사게 되면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AS라든지 부품 조달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알고 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네. 실제로 수치상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내구성이 긴 제품은 그게 표시가 되면 3배 이상 소비자들의 선택이 있고 수선이 잘 된다, 장기적으로도 이게 몇 년 지나도 부품이 없어지지 않고 쓸 수 있다 라고 하면 한 2배 정도 이상 소비자들이 선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건 경제적으로도 싸고 그렇게 되는 게, 두 번째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라고 이제 개인들이 느낄 수 있게 해서 그런 걸 법제화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넣자라는 제안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논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근데 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자꾸 우리 개인들한테 부담을 시키냐, 우리가 일회용 컵을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그런 노력을 하는 거는 내가 하겠는데,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소비자들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그래도 소비자의 노력이 아니면 이런 개인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입법 정책을 만드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런 소비자들의 활동이 환경에 대한 노력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혹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미세먼지, 네. 호주 산불 보면서 막 죽어가는 코알라 보면서 마음 아프고 네. 막 북극곰 살리고 싶고 한 마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막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 뛰놀지도 못하는 거 마음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부산물인 건데, 결과물인 건데, 네. 이게 싫으면 사실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 바뀌는 건 불편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조금 덜 불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정책이나 기술을 찾는 거는 또 정부나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사실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았어요. 아까 준비하신 법안들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뭐 정치인 이소영에 대한 얘기를 하셔도 좋고, 그린 뉴딜 전문가로서의 얘기를 하셔도 좋고,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의 이제 의정 활동을 돌아보면 네. 어떤 분들은 열심히 했어, 잘했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제 스스로 평가할 때는 이제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다고 스스로 평가를 네. 하는 측면이 있어요. 네, 욕심쟁이시군요. 아, 욕심쟁인가요? 그래서 올해 이제 신축년 새해를 맞아서 여러 가지 새해 계획을 저도 세워보면서 3가지 영역에서의 좀 성과를 내보고 싶다는 욕심 내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제가 이제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을 민주당 안에서 힘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제 당에 영입이 되고 지금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선언만 이제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입법 성과들을 올해 꼭 내고 네. 싶고요.
그거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린 뉴딜 기본법을 올해 상반기 안에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당정청의 중요 지금 과제이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네. 중요한 과제고요. 또 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네. 것이 우리 지역에서의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새롭게 네. 도시가 새롭게 재정립돼야 되는 과정에서 지금 그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 내에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 좀 지혜롭게 정부 정책에 부합하면서도 과천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그런 방안을 좀 끌어내고 의왕시도 지금 굉장히 팽창하는 도시인데 여러 가지 주택 개발과 네. 그리고 어떤 산업적인 수요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현안과 쟁점이 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성과 있게 잘 해결하는 그런 게 하나의 과제고, 세 번째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굉장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20년 집권 그 플랜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네. 교두보가 되는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궐선거에서 경기도 의원이지만 최대한 기여할 수 네. 있는 부분을 찾고, 또 내년에 대선하고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올해 정말 1분 1초를 아껴서 우리 정권 재창출, 대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대한의 기여를 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놓치지 않고 세 마리 토끼 다 잘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꼭 세 가지 꼭 이뤄내시기를 제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코리아 패스파인더 그린 뉴딜의 전도사 설계사이신 이소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